예, 반갑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입문과정 첫 번째 강좌로 맡게 된 최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대구주거복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좌는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와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거 실태 및 주거 빈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복지와 주거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방향과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 주거 실태 및 주거 빈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지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좀 통계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9년 주거 실태 조사에 보시면 이 대도시와 특히 이제 대도시 수도권, 광역시와 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의 격차 차이를 우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12.7%, 2019년 12.7%의 이제 월 임대료, 즉 이제 월 버는 금액의 12.7%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광역시 수도권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2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소득 계층별로 구분해서 보면 저소득 계층일 경우에는 26.3%, 그 다음 고소득층일 경우에는 21.9%로 즉 저소득층일수록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렇게 역진 현상이라고 그러죠. 소득별 주거비 역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특히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이렇게 그 소비 지출 현황인데 그 중에서도 수도, 광열, 주거비 비율이 1인 가구일수록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인 가구일수록 훨씬 더 많은 월세 거주 비용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약 한 30%가 벌써 이렇게 넘어갔죠. 이걸로 봤을 때 10명 중에 3명은 1인 가구고, 그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이제 그 소득 대비 월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거비 관련 비중에서 소득 대비 항목별로 저소득인 1분위부터 고소득인 10분위 1을 나누어 봤을 때 특히 주거 수도 광열비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지불하고 있고 고소득층일수록 주거 및 수도 광열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을 통계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임차 가구의 소득 분위별 임대료 부담 격차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처분 소득은 내가 이렇게 그 한 달 급여에서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세금 등을 다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 다음 저축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돈을 포함을 하는 비용이 가처분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가처분 소득이 1분일수록 이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가 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일수록 77.6%가 나타나고 10분위 같은 경우는 1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소득에서 마음껏 이제 쓸 수 있는 이 비용에서 주거비가 저소득층일수록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그 다음 주거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그 다음 보실 때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가구를 볼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향 추세되고 있지만 여전히 100만 가구 이상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있고요. 그 다음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거의 30만 가구 가까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나왔었는데요. 전국 6만 가구 표본조사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예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인 가구인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조사가 됩니다. 즉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최저주거기준은 미달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공임대주택도 이러한 가구 원수에 비례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에서 특히 이제 여관, 여인숙, 쪽방, 고시원, 만화방, PC방 등 이러한 이제 곳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비주택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가 특히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종로 고시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7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7분 중에 4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비주택 거주자분들이 특히 이제 고시원, 고시텔에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18년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에서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고시원, 고시텔이 40%가 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객실입니다. 특히 고시원, 고시텔인 경우에는 수도권은 절반 이상에 나타나고 있고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고시원, 고시텔이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이렇게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거처의 차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국토부가 LH공사와 연계해서 이 비주택 거주자분들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비주택 거주자분들에 대한 주거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수 있고 향후에 이렇게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이 되면 일정 정도 비주택 거주자분들에 대한 주거 문제는 지금보다는 많이 경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복지와 주거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아마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대상자분들의 부담 능력이라든가 주거 수요에 반영한 맞춤형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마 31년 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과거와 지금 주거복지가 많은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고 정책도 많이 변화하면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주체, 민간 부분의 이
주체의 이게 역량을 활용해서 주거복지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2017년도 주거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그다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세 번째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내년 대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 부분은 아마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법 체계로서는 국민들의 이 주거복지와 주거권을 다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 그다음 주거복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운동기관들이 이렇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2014년도 이후에 주거기본법을 만들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주거기본법은 수많은 국민적 요구와 그다음 다양한 운동단체의 운동 역량들이 성숙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핵심은 바로 법상의 주거권을 명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보시면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주거권을 법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주거권을 명시한 이 주거기본법은 바로 주거권이 기본적인 인권임을 표명하고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을 설정한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상의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주택법상에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주거기본법으로 옮기고, 여기에 대해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하여서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좀 더 주거 안정이 되고 주거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주거기본법상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주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에서 주거복지가 이렇게 권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서 보면 제일 극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주택 공약, 부동산 공약 이런 것들이 따로 나타나 있지 않고 주거복지 공약으로 통해서 이 주거복지 공약 안에 이러한 주택 부동산의 공약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전에 이렇게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의 생존 논리로서 정치적 수사로서 이렇게 활용하던 주거복지가 바이하우로 이렇게 주거복지가 권리 개념과 복지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거복지는 이 권리 개념이 배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전처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잔여적인 복지 정책으로 한정이 되고 단순하게 임대주택 공급으로만 표현되는 정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거복지는 타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으로서 주거복지의 위치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리로서의 주거복지가 주거와 복지로서의 주거가 통합되어 정책화되고 있고, 이러한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현재 실현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도 나아가야 되고, 특히나 UN 사회인권위원회에서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에 보시면 이 적절한 주거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강제 퇴거부터의 보호,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다양한 지역, 사회,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곳에 적절한 주거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거 비용의 적정성, 즉 본인이 이렇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시장 가격과 임대료의 적정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거주 적합성, 그다음 다섯 번째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즉 이제 주거가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이용 가능한 곳에 안전한 거처에 주거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로 주거 입지의 적정성, 특히 이제 학교, 의료기관, 편의시설 등 생활 편의 이용 위치에 입지한 거처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곱 번째로 문화적 적정성, 이 존중되는 주택 건설을 통해서 바로 주거의 주거권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주택 정책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방향과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주거복지센터 구성, 그 다음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양수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기본법 21조에 보시면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춰야 되고요. 22조에 보시면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그 다음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그 다음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운영할 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필요 규정으로, 강제 규정으로 주거센터를 두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주거기본법이 앞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보시면 주거복지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기본법 24조에 보시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거복지사를 지금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주거복지사가 이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국가공인 자격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주거복지사 자격을 통해서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급하는 인력들을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복지사가 현실적으로는 지역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주거복지사를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주거복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행 저희 센터에서도 특히나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러한 주거복지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주거기본법이 앞으로 좀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 업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임대주택의 입주, 운영, 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그다음 주거복지와 관련된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지원, 그다음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다음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거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주거복지
센터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규범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조사 사업들, 그다음 주거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들, 그다음 집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나 이제 교육과 주택 개조에 대한 교육 지원, 그다음 주거복지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주거 관련된 상담 및 통합 사례 관리 사업들, 그다음 지역 자원 연계, 주거복지 민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 주거복지 교육 사업들, 그다음 지역별 특화되어 나타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렇게 주거복지센터가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변경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전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주거복지센터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다음 현행 복지 전달 체계에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고 이것의 한계와 주거 중심의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제 대부분 주거복지와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공공임대주택 신청 위주의 상담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만 사실 이제 동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면 그게 선정이 돼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그 임대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얼마고 월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 그 임대주택에 신청하면 과연 내가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이러한 임대주택이 우리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또는 나의 주거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임대주택인데 어떠한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를 분석을 통해서 상담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담이 실제로는 대상자분들에게 필요로 하는데 현행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다 수행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한 20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신청 업무예요. 그러니까 200가지 넘는 업무 중에 임대주택 신청 업무가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러한 대상자분들에게 좀 더 심도 깊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 대상자분 중에서 이렇게 주거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본인이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임대주택이 신청했는지. 그분이 그냥 임대주택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구임대를 신청했는지 국민임대를 신청했는지 매입 전세임대를 신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이분이 어떤 임대주택 신청했는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즉 자기가 어떠한 임대주택이 신청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좀 더 깊은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없는 것이 그 문제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이제 복지 전달 체계에서 이러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 허브화 사업들이라든가 희망복지 지원단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이렇게 상담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주거 욕구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이렇게 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집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이제 태교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행 이제 지역공사나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분이신데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연체가 되어서 LH공사나 LH공사에서 명도 소송이 들어와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매입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서 나가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주거 박탈 위기의 상황이 되어 있죠.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임대주택의 임대료 비율 부담이 대략 10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영구 임대주택은 그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비용도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임대주택을 나가게 될 경우에는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이나 또는 LH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어디 가도 이런 상담을 받아주는 곳이 없죠.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이러한 상담은 이제 그 긴급 임대료 지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 체납에 대한 대응을 막고 퇴거 위기를 막고 이후에 이러한 더 이상의 임대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임대료 체납이 발생을 했는지, 예전에도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었는지, 또는 어느 일정 시점부터 임대료 체납이 됐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해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가려움을 끌어서 이렇게 그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외에도 이사비가 없어서 이사를 못 한다거나 집에 수리가 필요한데 어떠한 집수리를 받아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하는 집수리, 주거급여에 현물급여로 이제 집수리가 필요하다든지 다양한 이제 집수리 사업들을 소개하고 안내를 해서 내 집의 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안내하고 이렇게 전기, 수도, 장기 체납에 의해서 단전단수 가구에 대한 장기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수도 광열비를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만 하는데 현재 이러한 임대주택에 있으면서 내 가구 구성원이 바뀌었을 경우 어떠한 임대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도 이렇게 주거복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렇듯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주거복지와 관련된 주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복잡다단한 정책, 주거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 상황이고 지역사회 어느 복지기관에 가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현행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 통합적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주거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요약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주거 문제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고 복잡하고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이 주거복지 정책의 동백경화를 막을 수 있는, 그다음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대상자분들에게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로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수요자, 즉 이제 대상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설명하고 그다음 주거복지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자세하게 대상자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중심의 다양한 사회복지 사례관리가 아니라 주거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분들의 주거 욕구들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주거복지센터가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센터도 지역 동주민센터에 들어오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오면 초창기에는 주거복지 이렇게 동사무소나 지역의 사회복지관으로 연계를 하다가 2017년도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주거 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저희 주거복지센터로 이렇게 서비스 연계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상담을 받아서 그분이 어떠한 주거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주거 문제를 가령대를 끌고서 그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들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의 대부분의 센터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역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바로 주거와 관련된 상담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가려움이 이렇게 임대료 연체라든가 대출과 관련된 주거비 대출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 주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집수리, 그다음 주거급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 어떠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지, 나한테는 어떠한 공공임대주택이 맞는지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주거 문제의 욕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총알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직접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거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임대료 지원 사업, 그 다음 주거 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사비를 지원을 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 집수리 사업을 직접 지행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집수리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지원 사업들, 그 다음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분들에 대한 주거를 위기상황을 상담을 하고 주거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거 물품 지원 사업들, 여기에 파산이나 면책 등 금융 피해자에 대한 재무 상담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이제 재무 상담들도 진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복지센터가 이러한 문제, 다양한 주거 문제를 주거복지센터가 사실은 혼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에 이렇게 주거와 관련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계하거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주거 문제 이외에 다양한 다른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 문제들은 그러한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 연계를 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지역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이렇게 종사자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을 통해서 그 기관들이 맡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주거복지 사업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교육 사업들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의 이제 실태조사 부분, 그 다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렇게 주거복지의 특화 사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전국의 센터들이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이렇게 이제 표에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택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요. 빈집을 수리를 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소액보증금, 무이자 대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곳에서는 주거서포터즈단이라는 봉사단을 운영을 해서 취약계층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들, 그 다음 주거와 관련된 법률 지원 사업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주택 임대차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그러한 이렇게 법률 지원을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다양한 이제 변호사들이나 변호사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이런 법률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국토부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상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국토부가 LH공사의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해서 LH공사에서도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주거 상향 주거 정착 지원 사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주택관리공단과
주거복지재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수행에 주거복지센터도 그런 사업들을 직접 같이 수행하고 있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정착을 앞으로 해야 되고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센터가 이렇게 몇몇 지자체에서만 있다 보면 사실 센터의 업무의 표준화라든가 이 매뉴얼화가 부족하다 보면 지역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것의 격차,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양들이 굉장히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므로써 국가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비용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이렇게 전국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에 있는 우선 이제 지자체들이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업무의 표준화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 LH공사, 그다음 주거복지센터 이런 이제 이렇게 행정과 공기업들, 그다음 이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고 현재 그 초석으로서 지금 마이홈센터가 전국에 한 60여 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 이렇게 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직접적인 방문과 이렇게 현장 상담을 통해서 주거복지 지원 사업들을 다양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업무 연계는 지역사회복지기관들 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향후 변화를 해야만 이렇게 바뀐 정책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도 높아지게 되고 지역의 주거복지 이렇게 그 안정이 되고 향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거 취약한 분들이 주거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렇게 사업들이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주거 문제와 주거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